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2024년 5회차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류 1급에 대한 이론 문제인데요. 제일 첫 번째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된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는 실제로 24년도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되는 ERP와의 관계를 내가 정말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느냐? 사실 그렇진 않죠. ERP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ERP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을 주의하셔라 라고 한다면 항상 통합이라는 단어를 유의하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번의 내용을 보니까요. 현재 ERP는 기업 내 각 영역의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며 자, 맞아요. 각 영역별로 인사 파트, 회계 파트, 물류 파트, 생산 파트 모두 다 지원하고 있죠. 자, 하지만 독립적으로 단위별 업무 처리를 추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고요. 통합적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번에 대해서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답을 체크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제조업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 자동화를 구현하고 ERP와 연계해서 생산계획, 선제적 예측, 실시간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얘기, 비즈니스 간의 융합을 지원하고 있다 라고 하거나 상위 계층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라는 것들 모두 다 올바른 표현입니다. 흔히들 다 듣기 좋은 말은 올바른 표현이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답을 접근하셔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 단위별 업무 처리 이렇게 얘기하면 ERP와 관련해서 어떻게 문제를 틀어서 내더라도 다 오답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별이 아니라 통합으로 기억을 해줘야겠구나.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사원들을 위한 ERP 교육을 계획할 때 고려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당연히 교육은요. 일시적인 단발적 교육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도록 하고 있고요. 전사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즉, 특정인 누구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ERP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어야지만 ERP를 쓰는 데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최대한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라고 하는데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 제작, 즉 내 멋대로 나한테 맞춰서 뜯어 고치는 행위들을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요.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가 제대로 잘 설계가 되어 있는 BPR을 진행해서 아주 훌륭하게 짜여져 있는 이 ERP 프로그램을 커스터마이징을 하는데 커스터마이징을 할 때 약간 정도의 변화를 주는 것은 괜찮지만 이게 급변하게 아니면 아주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게 되면 만약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커스터마이징이 과도하게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아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짜놓은 것들이 어그러질 수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스터마이징의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커스터마이징은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며 자료의 정확성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교육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구축 절차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설 축현이다 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 as-is 분석이다 라고 하는 분석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설계 단계입니다. 앞으로 내가 나아가고 싶어하는 투비 프로세스 그리고 현재 상태와 투비 프로세스 간의 갭 차이를 분석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구축 단계 그리고 마지막 구현 단계다 이렇게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중 투비 프로세스 도출은 설계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패키지의 설치나 인터페이스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들도 모두 다 여기 설계 단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각각의 단계들에 대한 작업들에 대해서 잘 물어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해 드렸던 이 순서만을 물어보는 문제는 정말로 이 1차원적인 쉬운 문제들이고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계 단계에서의 작업인지 구현 단계에서의 작업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구나. 이걸 봐주셔야 됩니다. 자, 4번입니다. ERP와 기존 정보 시스템, 즉 MIS에 대한 특성 간의 차이점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 기존 정보 시스템, 즉 MIS는
단위 업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RP를 얘기할 때 앞서 문제와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단위별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통합 업무 시스템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 정보 시스템, 즉 MIS는 중앙 집중이고 여기 ERP는 분산 처리, 즉 회계 파트, 물류 파트, 인사 파트, 생산 파트가 각각 자기가 작업을 처리하며 이 데이터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기존 정보 시스템은 수평적이다. 그 다음에 ERP는 수직적이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ERP가 수직적이다 라고 하지 않고요. 과거에는 수직적으로 상하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ERP는 수평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바뀌게 되었다. 자, 나머지 MIS는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ERP는 광경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해서 특징들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교재에 아마도 여러분들 물류 교재라 하더라도 이 MIS와 ERP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ERP 특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특정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체를 중심으로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에서든 호환이 가능할 수 있게끔 뭐 맥으로 쓰든 삼성 거로 쓰든 상관없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호환될 수 있게끔 개발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분석을 이용한 목표 매출액을 산출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공식을 외운 친구들은 일단 1 마이너스 변동 비율이요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실 거고 또 이걸 고정비를 나눠주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변동 비율이 얼마냐? 전체 판매 가격 중에 변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0.25가 나오게 되죠. 자, 고정비 150만 원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산기 가지고서 150만 원 나누기 0.75다 라고 진행을 하시면 200만 원이 나오게 되죠. 자, 공식을 외워서 푸는 친구들은 금방 200이다 라고 정답을 체크하실 텐데요. 공식을 외우지 않고 약간 논리적으로 접근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를 팔아서 2,000원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변동비 500원이 발생을 하지. 그렇다면 하나씩 팔 때마다 내 손에 떨어지는 이익은 즉 공원이익은 1,500원이야. 자, 문제가 있어. 1,500원에 대해서 내가 받았다고 해서 하나를 팔았다고 이익을 봤다고 하지 않아. 왜냐면 이 고정비 150만 원이 있기 때문에 150만 원을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만큼의 수량을 팔아야 돼. 자, 그래서 한 개씩 팔았을 때 1,500원의 이익을 보고 있고 150에 뭐를 차감하자고 한다면 이 고정비를 모두 다 커버하려고 한다면 1,000개를 판매를 해야 돼.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이고 손익분기점 판매량 1,000개에다가 한 개당 매출액 2,000원이다 라고 하는 가격을 계산해주면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 나오는 거야 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풀든 정답을 제대로 체크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7번입니다.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활동 영역별로 자, 영역별로 가는 건요. 영역은 거점이라고 합니다. 지역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 지역별, 활동 영역별로 진행을 하는 건 영업 거점별 판매 할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월별 판매 할당은 말 그대로 1월부터 12월 달까지 쪼개서 진행을 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지역 시장별 할당이라는 것도 있겠고요. 상품 서비스별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상품에다가 좀 더 집중을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A 상품, B 상품, C 상품을 가져다 놓고서 상품별로 우리가 한 개 이익이 어디가 더 많이 나고 있더라. 한 개 이익이 많이 나는 상품에다가 집중해 주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8번입니다. 가격 유지 정책 중 리베이트 전략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미 제목에서 얘기했어요. 가격 유지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특별하게 할인을 하지 않으면서도 판매량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판매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리베이트다 라고 했을 때 판매 금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 틀리는 거겠죠. 가격 유지 정책이다 라는 이 문제에서의 설명처럼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 회사의 제품이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다는 것이 바로 리베이트 전략이다. 자, 나머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보상적 기능이다 라고 해서 우리 뭐 약국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제가 제약회사가 약국의 약사님에게 제 제품을 더 많이 팔아주세요. 그렇다면 판매하신 부분에 대한 이익을 쉐어할게요. 나눠줄게요. 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예도 들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읽어보시고요. 사실 1급은 리베이트 전략에 대한 리베이트 이렇게 주관식으로도 나왔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들을 잘 기억하고 계셔서 나중에 주관식 문제를 만났을 때 리베이트라는 단어도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도록 할게요. 과거의 판매 실적만을 근거로. 자, 과거의 판매 실적만 근거로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언뜻 보면 과거의 판매 실적만으로 가지고서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등급을 매기고 어떤 고객에게 집중을 할 것인지 고객에 대한 내용들을 판단해 주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 얘기했었죠. 자, 한 가지 내용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고객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 즉,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우리 회사의 주요 매출의 70~80%는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20~30%의 이런 소비자들이 다 책임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그룹들을 A그룹이다라고 하면서 ABC 분석에서 이런 A그룹에 해당하는 고객들을 좀 더 극진하게 모셔주는 게 우리 회사의 매출 목표 달성이라든가 아니면 효율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파레토 분석의 경우에는 한 가지 요인만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약간 분석 데이터가 정확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겠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매트릭스 분석 2가지 정도의 요인을 가지고서 분석을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판매량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판매량은 좀 적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고객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2가지 요인을 가지고서 분석을 합니다. 자, 거래처 포트폴리오 분석은요. 3가지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좀 다면화시켜서 그 거래처가 어떤 거래처인지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보는 방식이죠. 자, 그러면 과거 판매 실적만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 거니까 파레토 분석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좀 더 명확합니다. 자, 그 다음 거래처별 여신 한도 설정 방법 중에서 이제 우리 회사 전체에 대한 여신 한도도 있지만 각각의 거래처별로 여신 한도를 설정하고 있었죠. 자, 아래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거래처의 전체 매입액의 자사 수주 점유율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나머지 여신 기간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사실 잘 모른다 하더라도요. 아래 보기들을 가지고서 오답이 되는 것들, 즉 해당 사항이 없는 것부터 걸러낼 수 있는데 일단 타사 한도액 준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없습니다. 타사가 그 거래처에 대해서 여신 한도를 1억으로 두고 있대. 그럼 나도 따라쟁이, 나도 1억으로 해야지 라고 하는 게 다 바로 타사 한도액 준용법입니다. 자, 경영지표에 의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경영지표, 즉 재무제표를 가지고서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회수성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서 재무제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떻게 그 회사에 대해서 판단할 건지 이런 것들이 바로 경영지표입니다. 특별한 공식이라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갈 건지 이렇게 표로 구분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자, 그 다음 과거 총이익액에 대한 실적 이용법입니다. 말 그대로 과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거 3년 동안의 매출액에서 그 다음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한 내용을 차감하면서 현재 이 회사의 외상으로 매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전체 매출 중에 외상매출금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다 회수된 돈이구나. 이 회수된 돈에 대해서 비율,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곱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나에게 전해주고 있으니까 그 이익 한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외상으로 매출을 해주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주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다 체크하고 나니까 실제로 우리는 정답은 3번밖에 없겠죠. 이렇게 자사 수주 점유율과 여신 기간 그리고 총 매입액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분석하는 게 바로 매출액 예측에 의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거래처 입장에서의 매입액이라는 건 내 입장에서는 매출한 부분이다. 내가 매출한 것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대한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가 계산에 의한 원가 가산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입니다. 소매 가격이 1,000원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이거 얘기하죠. 소매 가격하면 소매자가 구입한 가격인지 판매한 가격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항상 여기에 판매라는 단어를 붙여라. 도매도 마찬가지. 도매업자의 판매 가격이다 라고 해서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실제 우리는요. 제조업체가 물건을 생산해서 보내면 도매업체가 그 물건을 받고요. 그 다음 소매업체가 받아서 마지막 소비자에게 가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원가를 제조업체에 대한 제조 원가에다가 영업비와 이익을 붙여서 도매업자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도매업자는 제조업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합친 다음에 자신의 영업비와 그다음 이익을 붙여서 또 소매업자한테 판매하죠. 그럼 소매업자도 마찬가지로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에다가 자신의 영업비와 이익을 붙여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인 소매 가격 1,000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매 가격 1,000원은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가격, 즉 도매업자가 판매한 가격부터 들어갑니다. 도매업자가 판매한 가격에 그다음 소매업자가 자신의 영업비와 그 다음에 소매업자의 이익을 붙여서 뭐가 되더라? 우리가 소매업자의 판매 가격인 1,000원이 결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이익은 여러분들 암산해 보시다시피 얼마겠습니까? 400원, 1,000원에서 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원이 소매업자가 자신이 보고자 하는 이익을 붙이는 액수였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2번입니다. 자, 수요 예측 방법을 한글로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한 후 다시 전문가에게 배부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판매자들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계속해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의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로 수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가 정성적 방법, 정량적 방법에 수요 예측에서 정성적 방법이다 라고 해서 배웠었고요. 이 정성적 방법 에서도 전문가들에 대한 분석은 델파이 분석법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단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델파이 분석법이 있는 이유는 과거의 판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계속해서 의견을 묻는 거죠. 자, 13번입니다. 기존의 매출 채권에 대한 회수 현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60일로 단축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60일로 단축시키기 전에 앞서서 기존의 회수 기간을 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금 1억, 그 다음에 A엄 2억, 그 다음 B엄 3억입니다. 자, 우리는 이거 전체적인 매출에 대해서 뭐까지 합쳐서 현금의 액수까지 합쳐서 6억이다 라고 하며 현금 1억 원에 대해서는 회수기간 0, 0일, 그 다음에 2억 원에 대해서는 며칠이더라? 60일, 그 다음에 마지막 3억 원에 대해서는 120일 이렇게 해서 회수기간을 계산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120, 그 다음에 360 이렇게 해서 보시면 4, 8, 0,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6억으로 나눠주자라는 거죠. 자, 480 나누기 6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80이 나옵니다. 자, 회수기간이 80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80일을 며칠로 단축시키고 싶냐면 60일로 단축시키고 싶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60일로 단축시키고 싶을 때, 즉 이 결과값이 60이다 라고 나오고 싶을 때 나는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요. 지금 기본적으로 3억 원짜리에 대해서는 120일을 며칠로 차감했다? 90일로 수정을 했습니다. 자, 90일. 그 다음에 조심할 점, 우리 2억 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날짜를 어떻게 조정했느냐라고 했더니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랍니다. 이 A엄에 대해서 날짜, A엄에 대한 날짜를
구하세요. 즉 60일을 며칠로 단축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걸 질문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이 식을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식을 푸는 방식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자, 6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6억 원을 없애주려면 양쪽에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사라지겠죠? 자, 66에 36, 360이 나오고요. 9, 3, 27, 270이 나오는군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제로이고 2, A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360에 대해서 270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270. 자, 그러면 이 A는 며칠이더라? 450이더라 라고 나와줍니다. 450이 아니라 45가 되나요? 자, 360 마이너스 90이군요. 270. 270은 360 마이너스 270은 90이다. 자, 90입니다. 그러면 A는 요 곱하기 2를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45가 나오면 즉 45일이라고 여기 2억 원에 대해서 45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5일이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처럼 이렇게 미지수 x, a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푸는 내용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데 실제 시험장 가서 당황하기 마련이죠. 이런 계산형 문제들에 대해서 만약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더라, 본인이 조금 어렵더라 라고 하시면 빨리 다음 문제로 넘기시고 마지막에 푸셔도 됩니다. 자,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채찍 효과입니다. 자, 채찍 효과는 우리가 작은 자극을 주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요량이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였죠. 자, 이런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리드 타임이 너무 길다거나 즉 주문하면 나한테 오는 시간이 너무 긴다거나 아니면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거나 이런 영향이 바로 채찍 효과를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개의 주문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중에 준비할 때는 10개씩이나 준비하는 이런 오류, 재고에 대한 과도하게 보유하게 되는 이런 오류를 발생하는 거, 이게 바로 채찍 효과였죠. 자, 불안정한 가격 구조와 수요 공급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 수요와 공급의 변동폭의 증감 정도가 감소한다? 자, 여러분들 그럴까요? 리드 타임이 길어지는데 이게 내가 원래는 다음 날이면 받을 수 있었던 게 한 30일 뒤에 받을 수 있대. 그럼 내가 주문할 때 딱 필요한 하나만 할까요? 아니죠.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서 더 많이 준비를 하겠죠. 자, 따라서 감소한다라는 게 아니라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 수요와 공급 변동의 증감 정도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리드 타임이 짧아져야지만 수요와 공급의 변동폭의 증감 정도가 감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 효과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리드 타임이 짧아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 일방적 정보의 전달과 공무원 구성원의 비합리적인 사고와 의사결정에서 생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공무원 전체 관점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을 수행하게 되면 공급망 전체의 왜곡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까지도 채찍 효과에 대한 특징들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저 채찍 효과 이 단어조차도 주관식에서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공급망 물류 거점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직배송 방식이다라고 하면 자주 나오는데요. 직배송은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들을 중간에 어떤 것을 걸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소비자에게 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구매자에게 가는 것들이 바로 직배송 방식입니다. 자, 그럼 설명을 볼까요? 소비자 근처에 위치한 물류 거점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근처? 소비자 근처에 물류 거점들이 다 여기 진행이 되어 있다고요? 자, 이런 것들은요, 지역 배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역 배송 시스템이다라고 해야 되지 직배송 방식이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직배송은 공장에서 공급자가 소비자, 이 수요자, 구매자에게 뭐가 되는 거다? 바로 직접적으로 물건의 배송이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자, 크로스도킹이다라고 해서 크로스되는 거, 그래서 환접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통합
지역 물류센터 운영 방식이다라고 하면 한쪽에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통합해서 부른 다음에 다시 또 지역 쪽에다가 이렇게 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중앙 물류센터와 지역 물류센터를 혼합해서 운영해서 수요처가 매우 넓은 지역에 분포되거나 글로벌 공급망일 때 됩니다. 자, 공급자 재고 관리 VMI 해서 V가 벤더, 공급자죠. 이 벤더가 매니지먼트 인벤토리다라고 해서 이 재고를 누가 관리한다? 공급자가 채워넣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혹시라도 다른 부분들을 물어봤을 때 어렵지 않게 답을 체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생산에 직접 소요된 원재료, 부재료를 제외한 간접적 소요자재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더라? 소요자재는 소모성 자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테인스해서 유지, 그 다음에 리페어 해서 보수,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에서 운전 혹은 운영 이런 식으로 MRO 자재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유지, M, 보수, R, 그 다음 운전의 O 이렇게 해서 MRO 자재 이런 정답을 여러분들이 유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모성 자재다, MRO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회 운송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목적지를 거쳐서 화물을 하나의 트럭에다가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배달을 시켰을 때 한 집 배달도 있지만 이렇게 배송비 무료를 하는 경우들 이렇게 여러 집을 거쳐서 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로 순환 배송 방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순환 배송 방식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기 쉽게 배달 어플에서는 한 집 배달입니다. 배송비 무료입니다. 라고 했지만 배송비 무료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순환 배송 방식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배달시킬 때마다 저거 무료 배송이 아니라 순환 배달 방식을 선택하겠느냐 이런 표현이구나. 그럼 이제 문제를 이렇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바로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창고관리 출고 업무 프로세스 중 가장 먼저 수행되는 업무. 자, 물론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주문을 받아야 돼요. 주문에 대해서 주문을 받는 게 제일 첫 번째 자료일 겁니다. 하지만 주문을 받는다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고 업무를 진행하기 앞서서 일단은 우리가 영업관리 측면에서 물건에 대한 주문을 받아야 되며 그 주문 받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쇼핑하다 보면 당일 12시까지 주문분에 대해서는 당일 출고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2시 전에 빨리 주문해야 돼. 그래야 오늘 출고돼서 내일 다음날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즉 주문을 넣게 되면 주문에 대해서 그들이 마감을 하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몇 시까지 주문분에 대해서 마감하자. 쿠팡이나 이런 배송들도 그래요. 마켓컬리 11시까지 배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길 혹은 12시까지 주문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다음날 배송하겠습니다. 로켓 배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시간에 대한 마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문 마감을 집계하는 게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단계로 보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감을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출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자료를 꺼내올 것이며 혹은 물건들을 꺼내올 것이며 언제쯤 어디에다가 우리가 물건을 꺼내올 건지 이런 계획들을 다 세운 다음에 이 계획이 끝이 났다고 한다면 야, 이거는 1시에 꺼내오고 이거 2시에 꺼내오고 3시에 꺼내오기로 하자. 라고 해서 딱 1시 땡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1시 되었으니까 가서 출고해 오세요 라고 출고 지시를 내리겠죠. 그럼 이제 출고 지시를 하게 되면 출고되는 물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를 하셔야 되겠어요? 검사하고 검사가 통과가 되어야지만 출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들만 나왔지만 이게 거꾸로 순서가 되어 있구나. 주문 마감 집계부터 출고 계획, 지시, 검사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9번 갑니다. 공급망 프로세스에 경쟁 능력 요소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4가지 요소 기억하십니까? 자, 기본적으로 비용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유연성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언제나 누구든 다 괄호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비용이라 하면 나와 있는 것처럼 적은 자원의 제품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누가 더 똑같은 서비스를 창출하는데도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느냐.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비용 절감을 누가 더 잘하느냐. 자, 그 다음에 시간은 경쟁사보다 빠르게, 그죠? 신속한 제품의 배달, 정시 배달 이런 것들. 유연성은 내가 짜장면집에 전화했을 때 자, 우리 A세트 주시는데요. 짜장면을 쟁반짜장으로 바꿔주세요. 짬뽕을 차돌짬뽕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저희 못해요. 라고 하면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아, 물론이죠. 차액만 결제하시면 메뉴 변경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비용도 시간도 유연성도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저렴한 비용이었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배달도 해주셔. 그리고 세트 구성에 대해서도 내가 바꿔달라는 세트를 잘 바꿔주셨어. 근데 뭐라는 거예요? 맛이 없어, 맛이. 그러면 그 중국집 다시는 전화 안 하잖아요. 자, 우리가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척도, 소비자가 이거 맛있더라 라고 결정하는 거 바로 품질이 됩니다. 자, 그래서 품질이라는 내용까지가 경쟁 능력이더라. 자, 다음 갑니다. A의 재주문 수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봤더니요. 연간 영업일이 300일이고요. 연간 판매량이 6만 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6만 개가 판매가 되고 있구나. 300일을 우리가 영업하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 6만 개를 300으로 나눠보면 몇 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200개. 하루에 1일에 200개가 판매가 되는구나. 200개가 소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문제는요. 내가 발주를 넣고 나서 얘가 입고되기까지 날짜가 며칠 걸리느냐면 10일 걸려요. 즉 하나에 20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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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걸린다고요. 그러면 200개씩 10일이 걸리니까 내가 발주를 넣어서 입고할 때까지 소비가 되는 게 몇 개냐면 2,000개가 소비가 될 거예요. 즉 나는 최소한도로 몇 개가 남았을 때 발주하는 시점에는 내가 품절을 하지 않고서 충분하게 가려면 입고할 때까지 최소 몇 개는 있어야 된다. 2,000개.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주문점 수량이 2,000개는 아닙니다. 왜냐? 이 회사에 바로 안전재고량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는 제로가 되었을 때 주문할 수 없어.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로 외에도 몇 개가 있어야 돼. 5,000개가 안전재고로 깔려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몇 개가 남았을 때 7,000개가 남았을 때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럼 7,000개에서 하루가 지나면 6,800개, 또 하루가 지나면 6,600개, 그 다음 6,4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10일이 지나면 마지막에는 5,000개의 안전재고가 남아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주문하는 시점에서는 몇 개가 주문이 되어야 된다. 재주문점은 7,000개, 7,000개가 있을 때 우리는 주문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구매를 중시하는 현대적 시각에서 구매 관리는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장조사 및 원가 분석, 구매 가격 결정, 공급자 선정 및 평가, 계약 및 납기 관리, 규격, 검사 관리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는요, 실제로 이제 구매를 하기 전에 앞서서 구매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구매 방침이라든가 구매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실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매 실전에 대해서는 시장조사 어떻게 하고 가격은 얼마에 구매할 것이며 공급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즉 구매 실무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에 구매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고 분석하는 단계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가격 결정 방식 중 성격이 다른 하나. 자, 항상 요 세 가지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왜냐면 구매 가격에 대해서 얘들이 비용 중심적이거든요. 비용 중심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익이 얼마 났는지 수익에 대해서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서 이익에 대한 정도를 가지고서 계산을 해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익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익률을 가지고서 갈 것인지 코스트 플러스 방식이다 라고 해서 코스트라는 비용을
비용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더해주는 방식, 비용 가산. 그래서 소매업자에게 우리가 공장 제조업에서 도매업자한테 갈 때, 도매업이 소매업자한테 갈 때, 그리고 마지막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계속해서 코스트를 플러스해주는 방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손익분기점 방식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 물류와 관련된 첫 번째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고정비와 관련된 내용을 1 마이너스 변동 비율이다라고 해서 변동과 관련된 변동 비용, 이런 비용들을 가지고서 고민해 주는 걸 모두 다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입찰 경쟁 방식이다라는 건 뭐예요? 경쟁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자가 가격을 얼마로 제시하는지를 내가 유추해서 나는 경쟁자보다 1원 더 싸게, 그래서 내가 당첨이 되게끔 나와 계약을 하게끔 해야지 라고 해서 나의 이런 비용이나 원가나 이런 것들은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경쟁자와의 경쟁하기 위한 가격을 제시하는 거, 이게 바로 경쟁자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입찰 경쟁 방식은 아래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 23번 갑니다. 시장 조사의 주요 목적이 아닌 것은 하는데요. 자, 시장 조사를 하는 이유는요. 내가 어느 정도의 품질을 가져올 거냐. 우리 왜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도요. 무조건 최상급만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 정도의 급, 아니면 좀 저렴하게 팔기 위해서 내가 못생기고 울퉁불퉁하지만 그래도 얘도 똑같은 맛을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재료들을 좀 저렴하게 구매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품질에 대한 결정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를 선정할 때, 구매 가격을 결정할 때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 조사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생산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 생산 파트에서 고민할 내용이지 외부의 시장 조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죠. 자, 24번 갑니다. 거래처 분산 구매의 장점. 자, 우리가 본사에서 집중해서 구매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별로 각각 지역별로 분산해서 구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집중 구매를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구매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아래 작은 지점이 본사에다가 발주를 넣으면 본사에서 그 물건을 구매해서 조달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거래처 분산 구매는 거래처가 직접 자기 근처에 있는 상점에 가서 구매를 해서 재료를 쓰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거리상이라든가 시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단축되겠죠. 자, 그래서 분산 구매를 했을 때 구매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건 본사로 집중 구매를 할 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장점입니다 라고 물어봤잖아요. 장점.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구매 시간이 길어지는 것, 시간을 우리가 빨리빨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좋아하겠어요? 이거는 경쟁력이다, 장점이다 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구매 절차가 복잡해진다 라고 합니다. 구매 절차가 복잡해질 리가 있나요? 그냥 지역에 가서 상점 가서 내가 구매를 하면 되는 건데 아니죠. 구매 절차가 복잡한 건 본사에다가 발주서를 넣고서 본사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이럴 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 역시나 장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구매 기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자, 내가 제주도에 차려진 카페예요. 음료예요. 제주도에서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귤로서 음료를 판매하고 있어요.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농장이랑 가까이 지내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재료를 조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멘트 자체가 장점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격과 구입 조건을 유리하게 결정할 수 있다. 자, 언뜻 보면 이건 이제 올바른 표현으로 장점에 해당하는 거지만 누구의 장점이었다? 본사에서 집중해서 구매할 때. 왜냐하면 본사 쪽에서는 아주 대량적인 구매를 하죠. 얘가 예를 들어서 10%라고 한다면 이쪽이 100%를 우리가 구매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개를 구매하고 여긴 10개예요. 10개 이런 지점들에 대한 내용들을 본사에서 한꺼번에 구매한다고요. 아무래도 구매하는 수량 자체가 대량이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수량을 조달한다거나 구입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사 집중 구매 방식에서의 장점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분산 구매에 대해서, 거래처 분산 구매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1번과 2번이 장점이라 볼 수는 없는 거죠. 먼저 탈락시키고 나머지 3, 4번에서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5번입니다. 8월 10일 계약 체결 후에 현금 할인 방식 중 구매 당 월락에 대한 현금 할인 엔드 오브 먼스다라고 해서 그달의 끝을 버려요. 자,
끝을 버려라. end of month, 그달의 끝을 버려라. 즉 8월 10일 날 계약했어요. 8월에 31일까지 8월은 없는 달로 버립니다. 자, 그러면 현금 할인의 카운트를 며칠부터 시작하겠다? 9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 자, 9월 1일부터 시작할 때 앞에가 할인율이었어요. 할인율. 자, 할인율 10%입니다. 며칠 안에? 20일 이내. 20일 이내에 갚으면 10% 깎아줄게요 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9월 20일까지 갚으세요. 그럼 10% 할인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20이라는 숫자가 정답이었습니다. 이거 현금 할인 방식은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ROG다라고 해서 Receive of Goods도 있었고 Advanced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6번입니다. 적합한 내용을 한글로 쓰세요. 자, 향후 거래 조건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매 계약의 땡땡은 이미 발생한 계약을 소급하여 무효함을 의미합니다. 즉, 과거로 돌아가서 처음에 계약했을 때의 시점과 지금 현재 시점이다 라고 되어 있고 계약의 종료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재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는 것만 무효가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과거에 있었던 것조차도 무효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과거까지 돌아가서 무효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과거에 있었던 것은 그대로 유효한 상태로 두고 때 현재부터만 무효로 되는 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과거로 소급해서 계약 시점인 과거로 돌아가서 원래 거래가 없었던 거, 원래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보게 되는 거 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것들은 계약에 대한 해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해제예요. 그런데 아마도 이걸 오해하는 친구들은 뭘로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다. 해지라는 단어로 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해지라는 답은 정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의미 자체가 달라요. 해제는 과거까지 돌아가서 모두 다 무효로 시키는 거예요. 해지는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만 해지하는 거예요. 왜 연예인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했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또 뭐도 있을까요? 우리 전속계약 해지했다라는 거 말고 휴대폰 개통한 거 해지하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 모두 다 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과거에 있었던 거, 사용했던 휴대폰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계약해서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효하게 가져가되 지금부터 앞으로는 우린 남남이야 라고 해서 전속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해제가 나왔지만 앞으로는 해지라는 단어도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단어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 내용 풀기가 어렵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즉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은 우리는 뭐로 한다? 대외무역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율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세금에 대한 관세법도 아닙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다 라고 해서 원산지가 어딘지를 표시하는 것은 대외무역법에서 정해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처음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국 물품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입항 전에 수입신고가 이미 끝났대요. 외국에서 넘어왔던 외국 물품인데 이 외국 물품이 이미 내가 입항하지는 않았지만, 즉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수입신고가 끝났대요. 즉 이거 우리가 수입한 물품이야, 내 물품이야 라고 하는 내국 물품이 되는 거죠. 자,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물품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고요? 수입신고가 되어야지 되는데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어도 수입신고만 되면 내국 물품으로 봐요. 근데 물건이 도착했다 하더라도 뭐가 되지 않았대요? 수입신고가 아직 안 됐대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외국 물품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으면 내국 물품이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
아닌 것은 내국 물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에 대한 경계선을 알아둬야 되겠구나. 수입 신고가 수리되든지 아니면 수리되지 않았어도 반출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 물품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은 다 내국으로 보고 대한민국 안에 있어도 뭐라고 한다면 아직 수입 신고가 안 되었고 반출 승인이나 이런 거 없다고 한다면 외국 물품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구분해서 이 내용을 통해 정리해 주세요. 자, 29번 갑니다. 수입자가 무역 물품 선적 진행 단계에 따라 대금을 분할해서 지급합니다 라고 해요. 자, 그럼 대금을 분할해서 지급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현물상환물이나 서류상환물 같은 경우랑은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현물상환물은 뭐예요? 우리가 이 물건을 보자마자 대금 결제를 하겠습니다 라는 거고, 우리가 선적 서류, 즉 물건을 보냈다는 서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에 대해서 서류가 있다면 그대로 대금을 결제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위에는 선적 서류뿐만 아니라 물건 확인시켜주면서 대금 결제를 받는 건데, 이 아래는 선적했어, 물건 실어서 보냈어 라는 서류만 있어도 이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연불은 뭐냐라고 했을 때 대금에 대해서 지연시켜서, 즉 외상거래예요. 나중에 대금을 줄게 라는 거죠. 누진불은 뭐냐? 프로그레시브 해서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누적적으로 진행을 한다고요? 분할해서 나누어서 대금을 계속해서. 자, 선적이 완료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제작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경우에는 주문을 체결했을 때, 선적했을 때, 화물에 도착했을 때 이걸 단계별로 나누어서 누적적으로 대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식에서 누진불에 대한 설명이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0번 갑니다. 환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타 매매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환율은 전신환 매매율이라고 하고요. 외국한 은행은 외국한 거래에서 적용한 환율 매일 고시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환율에 따라서 관세세 결정 과정에서 비용과 수익이 달라진다 라고 되어 있고, 외국한 은행 대고객 매매율은 한국은행의 결정에 따라 외국한 은행들이 일률적으로 적용합니까? 아니에요. 한국은행에서 결정하지 않아요. 외국한 거래를 하는 은행장이 은행에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적용하는 환율이에요. 그래서 은행마다 뭐 사실 때 파실 때 이런 환율이나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환율이라는 걸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게 아닌데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인코텀즈 2020에 대한 약어로 쓰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자,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책임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2단계, C단계, D단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단계, F단계, 그 다음에 C단계, D단계 이렇게 이제 인코텀즈에 대해서 4개의 단계로 하고 있는데, 여기 일단 F까지는 그래도 수출하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조금 더 뭐 하는 상황이냐면 유리한 상황, 나머지 이제 매입자, 수입자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인데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매도인이 수출 통관까지 하셔야 되고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수출국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라고 했어요. 지명한 매수인, 즉 구매하는 사람이 지명한 수출국의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의 부담은 종료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그러면 매도인이 물품에 대해서 엄청 오래 인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위험 부담도 꽤 오래 가지고 가는구나. 자, 즉 E나 F보다는 C나 D단계. 자, 매수인이 지정한 수입국 목적지까지, 자, to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서 TO 해서 편지 쓸 때처럼 어디로 보내세요 라고 보는 거죠. 자, 뭐를? 이 운송에 대한 캐리에이지에 대한 비용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사실 이 paid to 해서 비용을 지불해 달라는 거거든요. 뭐에 대한? 운송에 대한 carriage paid to 에서 정답은 CPT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컨테이너 운송을 포함한 복합 운송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라는 내용까지 복합 운송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32번입니다. 해상 보험에 관한
국제법규는 없으며 세계 각국이 거의 영국 런던 보험업자 협회가 제정한 뭐뭐뭐를 적용하고 있다.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ICC다라고 해서 거의 모든 걸 다 책임지는 A, 그 다음 B, 그 다음 C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단계로 구분하고서 하는 보험인데요.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우리는 협회, 적하 보험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런 이 화물에 대한 적하에 대한 보험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거는 그냥 암기사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분들은 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쓴 친구들은 그냥 나와서 알게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외워야 돼 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었다. 그래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 번쯤은 봐주는 게 좋겠다. 보험과 관련해서 이 협회적화 보험이라는 표현도 주관식으로 내시기도 했구나. 아무래도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피해서 내려다 보니까 주관식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늘상 나오는 간이세액이다 뭐 이런 부분이나 간이정액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상 알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보험과 관련해서 나오면 좀 당혹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렇게 보고 가시면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진 않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다 외워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기보다는 이 문제가 내가 똑같이 맞는다면 기본적으로 이 내용만은 꼭 쓰고 나오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학습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실무 강의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